자, 여러분 그 AFPK 재무설계 개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차례를 한번 보시죠. 자, 차례를 보시면 1페이지네요. 자, 재무설계 개론은 우리 교재에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례를 보시면 자, 첫 번째 1장은 재무설계의 이해 해가지고 재무설계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재무설계는 이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뭐 재무설계사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2장입니다. 두 번째 장은 이제 앞에서 재무설계라는 건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2장은 재무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제 재무설계라는 것을 어떠한 순서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느냐인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로세스 6단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장 재무제표의 이해 쪽을 보시면 우리 이제 프로세스 6단계 중에서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3단계인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이제 실제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개인 재무제표. 그래서 보면 이제 2절에서 자산부채 상태표, 그리고 3절에서 뭐 현금 흐름표, 이 두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 고객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되는 게 이제 3장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장은 이제 예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5장은 소비자 신용과 소비자 금융이라고 그러는 것을 이제 학습하실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6장에서는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게 우리 재무설계 개론에서의 총 6개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일 첫 번째인 1장 재무설계의 이해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5페이지 재무설계의 이해 쪽에 또 차이를 잠깐 보실까요? 자, 1장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이냐. 자, 1절 첫 번째는 재무설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무설계라는 게 무엇이고, 재무설계는 왜 필요한 것이며, 재무설계는 이제 누가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2절에서는 이제 재무설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재무설계가 이제 언제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는 또 언제 도입이 돼서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3절은 재무설계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사의 정의죠. 재무설계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재무설계사의 자격, 그리고 자격 인증, 그다음에 이제 뭐 갱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무설계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4절은 이제 고객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보통 어떤 이제 심리적인 상태를 갖는지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공부를 하시면서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우리 교재를 많이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 본 교재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3번은 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3번 정도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아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재 꼭 많이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1장 내용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7페이지를 보시는데, 교재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를 보시면 1장의 학습 목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첫 번째 책을 보실 때에는 정말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좀 읽어보십시오.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첫 번째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이 6페이지에처럼 각 챕터, 각 장의 맨 앞에 학습 목표가 나옵니다. 이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학습 목표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출제도 거의 이 학습 목표랑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꼭 읽고 본 교재의 내용을 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7페이지. 자, 1장의 1절. 재무설계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7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자, 밑에서
7번째 줄이네요. 자, 7페이지 아래에서 7번째 줄 위로 올라가시면 끝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개인 재무 분야는 정부의 재정학이나 기업의 재무 관리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고령화 사회의 진전,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퇴직 등 사회 경제 및 금융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두 줄 내려와 보시면, 그래서 본절에서는, 그렇죠, 1장의 1절 본절에서는 재무설계의 정의와 재무설계가 필요하게 된 배경, 그리고 재무설계의 의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8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진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재무설계의 정의죠. 자, 재무설계의 정의는 말 그대로 재무설계가 뭐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무설계의 정의 부분은 별표 한 2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재무설계란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그리고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된다. 지금 읽어드린 문장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특히 좀 주의하실 게, 자, 재무설계라는 게 재무적인 자원을 가지고 한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비재무적인 자원, 그렇죠? 그래서 재무적인 것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자원까지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재무적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한 단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련의 과정. 그래서 영어로 알고 보시면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아랫줄 끝쪽에 자, 고객의 목표, 그렇죠? 목표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고객의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환경 변화 또는 가치나 신념 등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되거나 새로 생성되기도 한다. 그렇겠죠. 사람마다 계속 바뀔 거니까 인생의 목표라는 게. 따라서 재무설계는 한 번의 계획과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그렇죠. 한 번 목표를 정했다고 해서 목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뀔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2장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 프로세스 6단계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가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객과 모니터링,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재무설계라 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밑에 줄에 재무설계는 인간의 삶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표 1-1에 재무설계의 영역 해가지고요. 자, 왼쪽에 이제 큰 제목들만 보실게요. 재무설계 영역은 자, 첫 번째 재무관리라는 걸 하고, 그렇죠. 두 번째 위험관리, 그 다음에 투자설계, 부동산 설계, 은퇴설계, 세금설계, 다음 페이지에 상속설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무설계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재무설계 개론만 하시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들 은퇴설계, 투자설계, 보험설계 다 공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설계의 영역은 다양한 영역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각 과목들이 결국은 다 그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오른쪽에 있는 내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9페이지에 가셔서 그 표 밑으로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그렇죠? 재무설계의 분야는 특정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다 포함한다고 했죠.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재무설계는 고객의 재무 목표나 니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영역만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으며 또는 모든 영역을 다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문장을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통 7개 과목, 8개 과목을 이제 여러분들 다 공부하실 텐데, 그렇죠? 그 영역을 다 다룰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두 가지만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고객의 경우에 특정된 예를 들어서 뭐 상속 또는 뭐 보험 이런 식으로 다룰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몇 개를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좀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밑에 줄에 한편 재무 설계와 재테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 이런 문장도 좀 기억해 두세요. 예, 보통 우리 고객들은 뭐 재테크를 더 중시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데 재무 설계라는 건 단순한 재테크와는 분명히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기술로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 돈의 양을 늘리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그것을 포커스로 하는 것인데 반해서 자, 네 줄 내려와 보시면 이에 반해 재무 설계는 돈의 양보다는 돈이 필요한 시기와 사용처를 고려해서 재무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꾸준한 실천에 더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재테크라는 개념하고 재무 설계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테크는 단순하게 돈을 좀 어떻게 하면 잘 불릴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 재무 설계는 필요한 시기는 언제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재무 설계의 필요성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재무 설계라는 게 뭐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러한 재무 설계라는 게 그러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성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성 부분도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별표 하나에서 2개 정도는 된다. 근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필요성은 크게 3가지 타이틀로 기억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제목입니다.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 인구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재무설계라는 게 필요해졌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목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두 번째로 금융 환경도 변했기 때문에 재무설계라는 게 필요해졌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소비자들의 니즈도 변했기 때문에 재무설계라는 게 필요해졌다입니다. 결국 뭐예요?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인구 구조가 변했고, 두 번째 금융 환경도 바뀌었고, 그렇죠? 세 번째 우리 고객들의 니즈도 바뀌었기 때문에 재무설계라는 게 필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조금 중요하게 보실 내용들을 세세하게 볼 거를 볼게요. 자, 첫 번째인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는요. 9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을 볼게요. 자, 인구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한국도 많이 바뀌었죠. 자,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밑에서 3번째 줄에 이는 출산율 저하 및 이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 인구 증가에 기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고령 인구, 즉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무설계라는 게 필요해졌다. 그렇죠. 그 내용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다음 페이지에서 금융 환경의 변화에서 보실 것은 자, 다섯 번째 줄.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 상품들이 출현했고 저금리 기조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가져왔으며 투자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감수해야만 하는 사회가 됐다. 이렇게 금융 환경도 변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한 2가지를 얘기하네요. 금융 상품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졌고, 그렇죠?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아마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재무설계라는 게 필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정말 70년대, 80년대 아마 한 초중반까지만 해도 아마 주식이라는 거에 크게 관심을 갖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적금해도 이자가 상당했으니까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10%가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10%가 넘는데 굳이 주식을 위험하게 하고 뭐 이런 생각 잘 안 하시겠죠. 그런데 앞으로 세상에서는 다시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되고 이렇게 금융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재무설계라는 게 필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소비자의 니드도 변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11페이지를 가셔서 자, 다섯 번째 줄. 자, 소비자들도 스스로 공부해서 재무 의사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무 설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 상품이 워낙 다양해졌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 내가 다 공부해서 하기엔 너무 힘들어.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무 설계사가 재무 설계 해주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단락.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드 변화는 재무적인 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삶에 대한 가치 변화, 이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등의 변화로서 비재무적인 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무 설계는 재무적인 부분은 물론 비재무적인 면을 종합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 설계가 재무적인 걸 다루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재무적인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고객들도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데서 비재무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라는 것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재무 설계의 효과입니다. 재무 설계의 효과도 재무 설계를 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재 한 6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별표 한 2개에서 3개까지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의 효과 6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첫째, 삶에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삶의 목표를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둘째, 자신의 현재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석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는 고객의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이제 고객하고 같이 작성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걸 한번 해봄으로써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떻게 되어 있고 부채는 얼마큼 있고 또 내 수입은 어느 정도인데 지출은 어떻게 되고 있고라는 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재무 설계를 함으로써 얻는 두 번째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설명 중에서요. 자, 2줄 내려보시 이런 말도 있네요. 스스로의 현재 모습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미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져오는 기초가 된다. 그렇겠죠? 현재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야 고치겠죠. 그렇죠? 현재의 문제점 인식하지 못한다면 고칠 필요성을 못 느낄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재무 설계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효과, 장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다음 12페이지를 가셔서 이제 셋째. 자, 셋째는 별표를 하나 더 해주세요. 조금 더 주의하실 문장일 것 같으니까. 자, 셋째. 현재 당면한 위험이나 미래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전이라는 단어에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에 파악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옆에도 보시면 재무 설계는 사후 대책 마련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이 더 강하다. 이 문장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재무 설계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자라는 것보다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즉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자.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하자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 표현 자체가 사전에 파악하고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이 더 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히 주의하시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넷째, 재무 설계를 통해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섯째, 재무 설계사를 이제 가짐으로써 신뢰할 만한 재무 주치의를 둘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재무적 안정으로 본연의 일에 더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6가지 재무 설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6가지도 여러분들 꼭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좀 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이제 12페이지에 이제 4번이죠. 자, 재무 설계의 대상입니다.
자, 앞에서 재무설계라는 건 뭐고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재무설계는 그러면 누가 할 건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건데 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무설계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쪽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요. 연령이나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재무설계는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재무설계 대상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좀 주의하실 문장은 그 밑에 줄 중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긴 한데 특히 자산이나 소득의 규모가 큰 사람보다는 오히려 자산이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 즉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한 재무설계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고객들한테 재무설계라는 걸 얘기를 하면 나는 그런 거 할 돈 없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 근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 표현을 오히려 자산이나 소득 규모가 적은 경우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다라는 것은 좀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줄 이처럼 재무설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현재 처한 상황별로 봤을 때 재무설계가 특별히 더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설계가 특별히 더 필요한 상황에 체크를 좀 해두시고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도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한 2개에서 3개까지.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재무설계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특히 더 필요하겠다라고 5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나오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를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13페이지죠. 동그라미 1번, 개인 신상 및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을 때 특히 더 필요할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경제 및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때 더 필요할 것이고, 자, 요것도 별표 하나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심화될 때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 경제가 좋아요. 뭐 속된 말로 아무 주식이나 사도 다 돈을 번다라면 다 올라서 뭐 특별히 고민하실 게 있을까요? 전문가 크게 도움 받으실 일이 있을까요? 그냥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확실성이 심화된다. 오히려 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2번이 경제 상황이라든가 금융 환경이 불확실성이 심화될 때 특별히 더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 더 필요할 것이고, 왜냐하면 좀 더 구체화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줄 수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4번째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은퇴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자산 이전의 니드가 있을 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뭐 상속이나 증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 같은 자산을 이전하는 니드가 있을 때 특별히 더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무설계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 5가지도 여러분들이 꼭 좀 암기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좀 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에 이제 2절이죠. 자, 2절 재무설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재무설계라는 게 언제 어떻게 시작이 돼서 발전해 왔으며 한국에는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발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1번 재무설계의 발전 과정은 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설계라는 게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재무설계 발전 과정 부분은 조금은 편하게 너무 막 고민하면서 보진 마시고요. 미국 얘기니까. 자, 15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오늘날의 재무설계는 1969년 12월 미국에서 뭐 13명의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서 금융 서비스의 실태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윤리성을 함께 갖춘 금융 전문가의 필요성을 고민하고부터 시작되었다. 자, 말은 긴데 그냥 여러분 편하게 1969년도에
69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구나.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줄 중간에 근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때에는 특정 금융 상품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객의 이익보다는 판매자의 이익을 더 중시 여기는 판매 위주의 어떤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69년도 말에 시작은 됐는데 고객의 이익보다는 판매 위주의 어떤 일들이 있었다. 바람직하진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좀 바뀌게 된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을 중간에 보시면 13인의 전문가들이 국제 FP 협회, 자 국제 FP 협회는 동그라미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60년대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국제 FP 협회라고 하는 거를 70년 정도에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FP 협회를 설립하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쪽에 고객의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재무 설계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뜻을 모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국제 FP 협회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자 16페이지로 가셔서 두 번째 줄 1971년도에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재무설계 대학도 동그라미 좀 쳐두세요. 재무설계 대학을 설립하여서 재무설계사 교육 프로그램인 CFP 자격과정의 초기 표준을 제정하여 73년도에 첫 CFP 과정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후 이 대학이 CFP 자격 표장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면서 CFP 자격 표장은 공식적으로 상표화되었고 대학에서 제시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CFP 자격을 인증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무설계 대학이라고 하는 단체를 좀 기억하시면서 CFP 자격 표장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미국 특허청에 등록해서 공식적으로 상표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다음 16페이지 이제 2번 국제 FPSB의 탄생에서는요. 자, CFP 보드 오브 스탠다드의 발족에서 첫 번째 줄 이제 CFP 보드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CFP 보드 동그라미 좀 쳐두시면서 자, CFP 보드는 CFP 자격 인증자로 대표되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재무설계 서비스의 가치를 홍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돕는 비영리 기관으로 1985년 창설되었다. 그래서 85년도에 CFP 보드라고 하는 게 생겼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서 자, 그 밑에 줄 끝쪽에 이러한 CFP 보드는 교육과 훈련, 재무설계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 자격 인증자 양성을 위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좀 기억하시자고요. 그래서 85년도에 CFP 보드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재무설계 업무의 전문성 확보 같은 것들, 자격 인증자 양성을 위해서 어떤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CFP 보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1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국제 CFP 평의회의 설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쪽에 가시면 이에 CFP 보드는 90년도에 국제 CFP 평의회, 국제 CFP 평의회도 동그라미 좀 쳐두세요. 1990년에 국제 CFP 평의회라는 게 설립이 되면서 호주가 첫 번째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13번째로 국제 CFP 평의회 회원국이 되어서 국내 CFP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길을 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국제 CFP 평의회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그 이전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만 있던 것이 어떻게 해요? 국제적으로 뻗어나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주가 제일 처음으로 참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제 FPSB 탄생에서는요. 다섯 번째 줄 보시면 2003년 11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국제 CFP 평의회에서 새로 설립되는 국제본부의 명칭을 국제 FPSB, 자, 국제 FPSB에 동그라미 좀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 FPSB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끝쪽에 가시면 이 국제 FPSB는 CFP 보드가 소유하고 있던 CFP 자격 표장에 대한 지적 소유권 중 미국을 제외한, 자, 미국을 제외한이라는 단어에 체크를 좀 해두세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의 재반 권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밑에 줄에 이로써
미국을 제외한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미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의 CFP 자격 인증 기관은 국제 FPSB가 제정하는 국제 표준과 지침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자격 시험, 실무 경험, 직업 윤리 및 업무 수행 기준 등을 따르게 되고 국제 FPSB로부터 CFP 자격 인증 및 자격 갱신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관한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제 FPSB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 한국 FPSB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국제 FPSB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2004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기억하시라는 건 뭐예요? 미국을 제외한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을 하는 건 아니고 미국을 뺀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국제 FPSB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재무 설계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난해할 수 있습니다만 각각의 기관, 제가 체크해드렸던 기관들에서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일, 그리고 그 기관이 어떤 탄생된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미국에 대한 얘기니까 그나마 조금은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18페이지죠. 자 이렇게 시작된 재무 설계가 18페이지를 가시면 재무 설계의 국내 도입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느냐죠.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그렇죠? 별표 하나에서 2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국내 도입 배경은 전체적으로 좀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맨 밑에 단락만 좀 보겠습니다. 자, 18페이지의 맨 아래 단락 첫 번째 줄 끝쪽에 보시면 재무설계라는 게 이제 국내에 도입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초반을.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맨 아래 단락입니다. 자, 은행은 고소득층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이름을 내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고, 보험업계도 단순한 보험 상품 판매가 아니라 개개인의 라이프 플랜을 기초로 한 본격적인 맞춤형 상담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증권업계 또한 달라진 투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자산 운용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컨설팅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에 비해서 전문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은행은 이런 식으로, 보험업계는 또 이런 식으로, 증권업계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좋은 취지로 시작은 했으나 전문 인력은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에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재무설계사들이 많이 필요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9페이지로 가셔서 한국 FP협회의 창립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줄에 이런 환경에서 이에 재무설계를 국내에 정착시키고자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각계의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2000년 4월에 2000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00년도에 한국 FP협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시발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한국 FP협회를 창립했는데 그 이후에 한국 FP협회는 미국 CFP 보호드와 2000년 6월에 업무 제휴를 맺고 CFP 보호드의 자격 인증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재무설계가 국내에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봄에 4월 달에 한국 FPSB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해 6월에 CFP 보호드와 계약을 통해서 CFP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랬는데 그 밑에 국내의 자격 인증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2000년도에 한국 FP협회가 설립이 됐는데 한국 FP협회는 국제 FPSB의 권고를 받아서 2004년도에 자격 인증과 회원 관리 기능을 분리해서 현재 이르고 있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 FP협회라는 게 2000년도에 생겼는데 2004년도에는 자격 인증 기관하고
회원 관리 기능을 분리해서 나누어서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국내의 자격 인증은 한국 FPSB가 담당하고 한국 FP 협회는 재무설계 및 금융 전문가의 역량과 윤리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회원 간의 협력으로 재무설계의 국민적 보급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 읽어드린 부분은 따로 좀 별표 하나 더 하셔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는 자격 인증과 관련돼서는 한국 FPSB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회원이 되고 나서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활동들은 한국 FP 협회가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분리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 그렇죠? 예, 교재 맨 앞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 한국 FPSB 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직 공부를 하시는 중이죠. 예, 자격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자격 인증과 관련된 기관은 어디다? 한국 FPSB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AFPK가 되시고 나면 FP 협회에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 FP 협회에 가입을 하면 이제 뭐 주기적으로 이메일도 받아보시고 어떤 교육이 있으니까 와서 들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이제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고객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은 FP 협회에서 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쪽에 국제 FPSB가 제시하는 CFP 자격 인증 요건은 4.2가 있다죠. 그래서 4.2. 요거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출제가 된다면 그냥 정말 땡큐 하시면 될 문제인데 중요는 하기 때문에 가끔씩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2가 뭐냐? 4.2가 2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4.2로 첫 번째 교육, education. 두 번째 시험, examination. 세 번째 경험, experience. 그다음에 네 번째 윤리, ethics. 이렇게 네 가지 이자로 시작하는 게 있다. 그래서 교육, 시험, 경험, 윤리. 요 4.2는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거기서 세 줄 내려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세 줄 내려보시면 현재 한국 FPSB에서는 국제 자격으로 종합적인 재무설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CFP, 그렇죠? CFP 자격과 함께 CFP 자격의 입문 과정으로서 AFPK 이렇게 자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재 AFPK를 이제 학습하시는 거고, AFPK를 합격하시고 나서 CFP를 응시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CFP와 AFPK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 다음부터 좀 주의하실 문장이네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AFPK 자격 인증을 위해서는 4.2가 아니라 3.2예요. 그렇죠? 네 가지 요건이 아니라 세 가지 요건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는? AFPK는. 그래서 볼까요? 자, AFPK 자격 인증을 위해서는 3.2인 교육, 시험, 윤리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합니다. 즉 뭐냐? AFPK는 경험이죠. experience라고 하는 경험 요건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AFPK는 3입니다. 그래서 교육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 교육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봐서 일단 합격은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윤리, 서약 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요건만 되면 AFPK는 됩니다. 되는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CFP의 경우에는 경험 요건까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FPK는 3.2, 그렇죠? 그다음에 CFP는 4.2라고 하는 요건이 있다,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장도 중요하네요. 그래서 호주라든가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예비 자격으로서 CFP 이전의 예비 자격으로서 AFP 자격을 두고 있으나 미국하고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AFP라고 하는 예비 자격 없이 바로 국제 자격인 CFP 자격만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일본, 호주, 아시아 국가들은 AFP라고 하는 예비 자격이 있으나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AFP라고 하는 예비 자격은 아예 없고 그냥 아예 CFP 과정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 가셔서 이제 3절. 자, 재무설계사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이제 재무설계라는 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재무설계의 자격 인증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재무설계사가 과연 이제 뭐냐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재무설계사의 이해에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재무설계사는 특정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니라, 자, 이런 단어 체크를 좀 해두세요. 재무설계사는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가 목적인 판매자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판매자가 아니라 개인이나 가게의 재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상품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 고객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재무설계사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 밑에 1번 재무설계사의 정의죠. 자, 재무설계사가 뭐냐에 대한 얘기니까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 내지 2개 정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첫 번째 재무설계사의 정의와 역할에서는, 자, 그 밑에 줄 재무설계사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자,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AFPK와 CFP 자격 인증자를 재무설계사로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AFPK나 CFP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재무설계사라고 이제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재무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금융주치의로서, 금융주치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주치의로서 종합적인 재무설계를 수행하는 재무전문가이다. 결국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금융주치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주치라는 단어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맨 아랫줄 20페이지 맨 아랫줄입니다. 재무설계사는 그리고 재무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재무 전문가와 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재무설계사는 금융주치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죠? 다른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세무사라든가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가들하고의 코디네이팅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1페이지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재무설계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종 세일즈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고객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재무 전문가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금융교육 전문가이기도 하다. 금융교육 전문가라는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5줄 내려와서 재무설계사는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 전문가, 행동 전문가라는 단어들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행동 전문가임과 동시에 고객의 인생에 대한 조언자가 되는 상담 전문가, 상담 전문가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러한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서 쭉 나온 말을 종합해보면 재무설계사라는 것은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이 아니고 고객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전문가여야 된다. 그래서 금융주치의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전문가하고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코디네이팅의 역할도 해야 되고, 고객을 교육시키는 금융교육 전문가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죠? 계획만 멋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 전문가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생 다른 어떤 비재무적인 부분의 상담까지도 해야 되는 상담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 이게 재무설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키워드들 몇 개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설계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에서 보시면 첫 번째 줄 중간에 체계적인 교육과 시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검증받아 자격을 인증받은 전문가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시험 보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이러한 자격 인증자는 최초로 자격 인증된 이후에는 계속 교육을 통해 계속 교육이라는 단어에 체크를 해주세요. 자, 계속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자격의 유지가 가능하다. 예, 한번 시험 합격했다고 해서 자격을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셔야지 자격을 계속 갱신해 갑니다. 뒤에서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단락 세 줄 내려보시면 이런 말도 있죠. 또한 재무설계사는 윤리 규정 준수 서약을 한 윤리성을 갖춘 재무설계 전문가이다. 재무 전문가, 재무설계사는 결국 고객의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윤리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표현해놓고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밑에 줄 끝쪽에 윤리 원칙 중에서 고객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며 항상 자신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 윤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설계사 본인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도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직업윤리 교재에서 여러분들 한번 자세하게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셔서 이제 2번 재무설계사 자격 인증과 자격 갱신입니다. 자, 재무설계사는 아까 크게 AFPK 그리고 CFP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AFPK 자격 인증과 자격 갱신 그리고 2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CFP 자격 인증과 자격 갱신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 나누어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AFPK 과정을 하시는 거니까 AFPK 부분이 특히 더 중요하시겠네요. 그렇죠? 그 내용을 다 아셔야 되겠죠? 별표 하나 더 해두시고요. 자, 괄호 1번 AFPK 자격 인증에서는요. 자, AFPK 자격은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 education 시험을 합격한 후 examination 그렇죠? 윤리 요건을 충족하는 ethics 그렇죠? 그렇게 세 가지를 충족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재무설계 자격이다. 기억나시죠? 아까 자, 네 가지 이의가 있었는데 AFPK는 뭐만 필요하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랬죠. 뭐가 빠져요? 경험 요건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수료하고 자, 다시 말해서 education, 시험 합격하고 examination, 윤리 요건, ethics 이렇게 세 가지 3E를 충족한 자에게 부여하는 재무설계 자격이다. 그건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두 줄 내려와서 끝쪽에 재무설계 업무 수행 시 고객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며 최고의 윤리 및 전문 기준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고객 이익을 중요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두시라는 거고요. 자, 그 밑에 괄호 2번 자격 갱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FPK든 CFP든 자격을 한번 취득하고 나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셔서 자격을 갱신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니까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첫 번째 줄 AFPK 자격 인증은 일정한 유효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격 인증일로부터 2년. 자, 2년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효 기간이 2년이에요. 자격을 일단 인증받고 2년이라고 하는 유효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격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자격 갱신을 위해서는 윤리교육 2학점을 포함하여 계속 교육 학점이 총 20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한국 FPSB의 윤리 규정 및 업무 수행 기준 규정을 준수하겠다라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 자, 지금 읽어드린 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인증받으면 유효기간 2년인 것이고요. 그 이후에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계속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교육은 총 학점 20학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되며 그 중에 윤리 관련된 것이 2학점 이상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년 총 20학점, 윤리 2학점. 그건 알아두세요. 자, 그 밑에 이제
CFP 자격 인증과 자격 갱신입니다. CFP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중간에 AFPK 자격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후 CFP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CFP 시험을 합격한 후 자격 인증을 위해서는 AFPK 자격 인증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실무 경험 요건이 요구된다. 그렇죠? 그래서 experience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AFPK는 세 가지 3E만 있어도 되나 CFP는 네 가지 4E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FP에만 없던 실무 경험 요건이라는 것도 있어야 CFP 자격 인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첫 번째 줄에 CFP 자격도 마찬가지로 매 2년마다 자격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며 갱신 요건은 동일하다. 단 CFP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윤리는 2학점을 포함해서 총 30학점이네요. 아까 AFPK는 윤리 2학점을 포함해서 총 20학점이었는데 CFP는 공부 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30학점을 이수하셔야 되고 윤리는 2학점 이상 포함하면 됩니다. 기간은 2년은 똑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AFPK와 CFP의 것에 자격 관련된 인증 관련된 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특히 AFP 거는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AFP 과정을 하시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3번 재무 설계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자, 이것도 별표 하나 내지 2개 정도 되네요. 자, 재무 설계사는 어디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자, AFPK 자격 인증자의 업무 영역입니다. 자, 그 옆에다 써두세요. 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자, 저희가 이제 2장에서 프로세스 6단계를 배우시게 될 건데 그 6단계 프로세스 중에서 AFPK 자격 인증자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사실은 CFP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그 바로 아랫줄 중간에 보시면 업무 수행 범위는 AFPK를 얘기하죠. AFPK 자격 인증자의 업무 수행 범위는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 중에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렇죠? AFPK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란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네요. 근데 4단계 이후의 업무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고 CFP 자격 인증자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도 감독을 받아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AFPK 자격 인증자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4단계 이후는 CFP 영역이기 때문에 CFP의 어떤 지도 감독 하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1단계부터 3단계까지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CFP 자격 인증자 업무 영역에서는 자, 그 밑에 줄 중간에 6단계 프로세스를 모두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CFP 자격 인증자는 다 할 수 있다. AFPK 자격 인증자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아래쪽에 이제 4번 재무 설계사에게 필요한 역량입니다. 자, 재무 설계사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겠죠? 자, 이 부분도 한 3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좀 중요합니다. 별표 한 2개에서 3개까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자, 재무 설계사 필요한 역량 3가지는 뭐가 있느냐?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중간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이 3가지 전문 지식, 그 다음에 전문 기술, 그리고 전문 능력 이렇게 3가지를 일단은 암기를 하시고요. 암기를 하시고 그 하나하나에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도 좀 세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24페이지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요건인 전문 지식이란 게 이제 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광범위한 재무 설계 영역에서 다양한 소비자의 니드를 다룰 수 있는 이론적, 실제적인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2줄, 3줄 내려보시면 이거 특히 중요하겠네요. 특히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금융 관련 정책이나 규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에 대한 이해 등은 재무설계사가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지식, 전문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 지식은 뭐냐?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금융 관련 정책이나 규정에 대한 이해, 그다음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 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전문 지식이라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특히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요.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시경제예요. 미시경제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거시경제가 뭐예요? 거시경제는 큰 흐름을 보겠다라는 거죠. 미시경제는 조금 세세한 걸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설계사가 큰 그림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사실은 좀 못할 수도 있죠. 정말 예를 들어 증권이나 애널리스트 쪽이든 뭐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설계사가 거기까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병행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표현이 거시경제라고 되어 있지 미시경제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나오는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 화폐의 시간가치. 자, 화폐 시간가치가 이겁니다.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현재의 100만 원과 10년 전의 100만 원의 가치가 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폐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 한다라는 게 이제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CFP 과정에서 이제 지겹도록 배우실 게 이제 화폐 시간 가치 개념, 이제 우리가 TVM이라고 합니다. 이 TVM의 개념은 실무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재무 계산기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될 건데요. CFP 과정에서 이 TVM은 전문 지식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요건인 전문 기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 지식에 속해 있다라는 걸 좀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아니라 전문 기술에 속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술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 지식에 속해 있다라는 것.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은 그건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요건인 전문 지식인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전문 기술이죠, 기술. 자, 전문 기술은 뭐냐 보시면 이제 세 줄 내려와서 재무 설계사가 갖춰야 하는 전문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괄호 1번 전문가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괄호 2번 업무 수행 능력도 있어야 되고, 3번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 괄호 4번 인지. 이렇게 이제 괄호 1, 2, 3, 4번 타이틀 네 가지는 꼭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전문 기술에 속하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중간중간에 설명해 놓은 것들은 여러분들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꼭 읽어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적 책임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네 줄 정도 설명이 나오죠. 다 그 정도 나오는 것들은 꼭 읽어보시고, 전문 기술에 속해 있는 이 괄호 1, 2, 3, 4 제목은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중간에 이제 세 번째 요건으로 전문 능력이죠. 그래서 전문 능력은 재무설계사가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기술로 변화하는 환경에 전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핵심 파악 능력, 시간 관리 및 네트워킹 능력, 글쓰기 능력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 등이 포함된다. 전부 무슨 능력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그 밑에 보시면 재무설계가 갖춰야 되는 전문 능력은 재무설계의 영역별로 수집, 분석, 통합이라고 하는 세 가지 프로세스적인 요소로 구분이 되는데, 괄호 1번 수집. 재무설계에 필요한 정보 수집 능력이죠.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니까 수집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분석. 잠재적 기회와 제약 요인을 확인하고 전략 개발을 위한 정보의 분석과 평가를 하는 능력인 거고, 세 번째 통합. 정보를 통합하여 전략을 평가, 확정하고 재무설계안을 수립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괄호 1, 2, 3번
정도 봐주시면서 나머지 내용은 좀 기억을 편하게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셔서 23페이지에 이제 재무설계사의 역량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24페이지와 25페이지 이 세 가지가 크게 뭐다?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전문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각각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꼭 구분하셔서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4절 고객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부분 조금 이제 편하게 보셔도 될 듯한데요. 자, 우리 고객들은 이제 이러한 속성들을 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재무설계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주체는 행동재무학이다. 행동재무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좀 관심을 끄는 대상이다라는 거죠. 재무설계사는 재무설계 수행을 위해서 투자, 세금, 보험 등 전문 지식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지만 이와 더불어 고객의 행동과 그 행동의 심리적인 근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고객 자체에 대한 관심과 포괄적인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됨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고객을 상담하는 것도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이러한 얘기를 했다. 왜 했을까? 그 고객의 심리는 어때서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면 훨씬 더 상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고객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절을 또 추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1번 행동재무학과 재무설계에서 보시면 첫 번째 줄 행동재무학은 인간의 행동은 과연 합리적일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시작이 되었다. 왜 사람들은 비슷한 실수를 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반복할까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오류와 이것을 유발하는 심리적 특성에 관심을 갖는 학문이 바로 행동재무학이다. 그래서 어쩌면 심리적인 부분을 좀 더 보는 거죠. 그런 심리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구나. 이게 행동재무학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행동재무학에서는 사람들이 내리는 경제적인 의사결정은 생각보다 비합리적이고 그 의사결정 이면에 숨겨진 선호나 태도를 보면 나름의 체제를 가지고 반복되고 있음도 주목한다. 여기 기억하실 거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것 같지만 거기 나오는 게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7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 행동재무학에서 다루는 영역 중에서 자, 고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 이 부분은 별표 하나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손실 회피, 동그라미 2번 소유 효과, 동그라미 3번 닷 내리기 효과, 동그라미 4번 자기 과신. 그래서 요 제목 읽어드린 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그 각각의 내용도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내용일 듯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손실 회피. 자, 말 그대로 사람은 손실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볼까요? 손실로 인한 고통의 크기는 동일한 이익의 기쁨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이 1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10만 원을 주웠을 때의 기쁨보다는 내가 길에다가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더 속쓰리다는 얘기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 소유 효과를 보시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만 같은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는 시장 가격보다 더 싸게 사고 싶어 한다. 사람들의 당연한 심리다.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팔 때는 어때요?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살 때는 어떻습니까? 싸게 사고 싶죠? 사람 심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고 내가 살 때는 싸게 사고 싶구나. 그게 이제 소유 효과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닷 내리기 효과는 뭐냐면 어떤 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시된 기준에 상당히 영향을 받더라.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에 나오죠. 지금까지 경험한 최고의 투자 수익률이 30% 투자 수익을 냈다면 향후 투자에서도 기대하는 수익률은 역시 3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했던 즉 초기에 제시된 기준에 상당히 많은 영향들을 받더라. 그게 운이 좋았든 아니면 실력이었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 수익이 났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걸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보다 못하면 10% 수익도 상당히 큰 건데 굉장히 뭐예요? 뭔가 속은 것 같고 뭔가 속이 쓰리고 그런 느낌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네 번째, 자기 과신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과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는 실제 더 좋게 비칠 것이라고 믿으며 무엇을 예측할 때 실수할 확률이 적다고 믿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투자 성과는 평균 수익률보다 높다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투자해서 실패해도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 과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어떤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심리에 대한 부분인 것이니까 경제적인 관련된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내용까지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28페이지 가셔서 이제 2번 고객에 대한 이해죠. 자, 첫 번째 줄 고객의 삶은 모두 제각각이다. 그렇겠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주의하실 문장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설계사는 고객 개인별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는 고객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분명히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고객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태도 또한 고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4줄 내려보시면 이런 말 나오네요. 이처럼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 태도 등은 재무설계 전략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무설계사는 고객에 대한 관심으로 그 고객의 행동이나 말에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신념과 태도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설계사가 고객하고의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고객을 맞추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태도, 신념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상대 고객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재무설계사가 파악을 해야만 상담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고객 관련 커뮤니케이션. 자,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좋은 질문과 경청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고객하고 원활한 좋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도 해야 되고 경청,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정량적 정보는 설문지나 사실관계 서류 등으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고객의 가치관이나 신념, 태도와 같은 정성적 정보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자, 이제 뒤에 2장에서 뭐 정량적 정보, 정성적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배우시긴 할 텐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량적 정보는 이제 숫자화 시킬 수 있는, 즉 돈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정성적인 정보라는 것은 이제 돈과 관련되지 않고 숫자로 나타내기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서 그게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신념,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겠죠. 고객하고의 대화, 만나면서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질문을 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개방형 질문과 그리고 두 번째로 폐쇄형 질문이 있는데, 자, 개방형 질문은 고객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질문이고, 폐쇄형 질문은 네 또는 아니요와 같이 단답형 대답을 하기 위한 질문이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도 구분 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폐쇄형 질문이라는 건 고객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고객이 yes 또는 no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폐쇄형 질문인 것이고요.
자, 개방형 질문은 yes와 no 답이 아니라 고객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고객의 생각 같은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런 말도 나오네요. 폐쇄형 질문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서 주로 쓰이는데 반해 쓰이고 고객의 정성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이 좀 더 효과적이겠다. 그렇겠죠? 고객 생각을 좀 듣기 위해서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이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개방형 질문이 뭐고 폐쇄형 질문이 뭔지 구분 정도 하시면서 폐쇄형 질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자녀 수가 2명이 맞으시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하는 게 좋겠고 고객의 가치관이나 신념, 태도 같은 정성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이 좀 더 좋겠다는 얘기죠. 아까 자녀 얘기했을 때 자녀 수가 아니라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예스와 노로 답을 할 수가 없죠. 뭐 어떤 교육들이 중요하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고객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개방형 질문이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 좀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페이지 가셔서 처음부터 고객을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고객이 편안하게 자신의 얘기를 많이 속 얘기를 털어놓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처음 누군가를 만났는데 자기에 있는 모든 속 얘기를 다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고객과의 초기, 관계 초기에는 폐쇄형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계, 그렇죠? 신뢰가 쌓이게 되면 고객의 생각과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훨씬 더 고객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것이며 좀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문장은 좀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객하고의 초기 면담은 편하게 그냥 폐쇄형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관계 형성이 되면 신뢰도 좀 쌓이고 하면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 등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줄 내려서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형 질문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고객의 답변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여러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해서 고객이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문장도 그냥 밑줄 쳐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질문하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경청하기죠.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은 경청에서 시작해서 경청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밑에 줄 끝쪽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많이 듣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줄 내려와서 고객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경청은 다음과 같은 점이 동반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첫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읽는 게 필요할 것이고 둘째, 말하는 고객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셋째, 그 말의 동기, 숨어있는 뜻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넷째, 문제 해결에 바라는 정도 역시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속뜻이 뭔지 그리고 그때의 고객의 감정은 어떨 것인지 그 말을 하는 동기, 이유는 뭐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는 어떤 해결에 대한 부분은 어떨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또한 고객의 말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반응을 해줌으로써 고객 스스로 관심을 받고 있고 재무설계사가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고객의 말이 애매모호하고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솔직하게 다시 물어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4절 고객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편하면서도 많이 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재무설계 이제 1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1장 부분은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뭐 암기하셔야 될 게 엄청나게 많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는데 조금은 뭐랄까요, 난해한 문장의 형태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본 교재를 많이 읽으시는 게 꼭 필요하겠고요. 특히 1장 부분은 여러 번,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 번 자꾸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것으로 1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